요즘은 유산이 흔해. 또 가지면 되지. 병실에 울려 퍼진 시어머니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잃은 아이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마치 물건 하나 잃어버린 것처럼 말하는 경숙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죠. 어머니,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경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젊었을 때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 경숙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승호는 옆에서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하며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그 순간 소연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치료비는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승호의 목소리는 책임감 있는 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어제 들은 녹음 파일을 떠올렸죠. 넌 돈만 벌어오면 돼. 입 다물고 살라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시간은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릉 해안가에 자리한 한옥마당에서는 파도 소리가 끝없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어와서 처마 끝 풍경이 요란하게 울렸죠. 추석을 하루 앞둔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건배하시죠. 윤승우가 박혜진에게 술잔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40살의 사위는 언제나 그랬듯 완벽한 모습이었죠. 정갈한 정장의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장모를 대하는 예의 바른 태도까지. 그의 손은 술잔을 들고 있었지만 시계는 값비싼 브랜드였습니다. 그래, 우리 사위가 참 잘해주네요.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58배 그녀는 강릉에서 작은 다과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젊은 시절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했던 경험 덕분인지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특히 숫자나 계약서를 다루는 일에는 누구보다 꼼꼼했죠. 소연아, 너도 와서 앉아라. 딸을 부르는 혜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32살의 윤소연이 부엌에서 나왔죠. 프리랜서 PD인 그녀는 요즘 해녀 문화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게스트하우스와 바닷가 대지에서 작업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였죠. 엄마, 음식 더 가져올게요.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그녀가 상위에 나물 접시를 올려놓을 때 승우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그 순간 소연의 몸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듯한 반응이었죠. 혜진은 그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이 웃고는 있지만 뭔가 어색했죠.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지 12주째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걸까요? 소연이가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요. 임신 중이라 더 조심해야 하는데. 승우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소연의 어깨 위에 있었죠. 손가락이 살짝 움직일 때마다 소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딸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임신 중에는 몸조리가 제일 중요한데. 혜진이 걱정스럽게 딸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 뒤로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승호의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장모에게는 정중하게, 아내에게는 다정하게.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뭔가 어긋난 듯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무대 위의 배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승호야, 회사 일은 어때요? 요즘 문화기업 팀장 일이 바쁘다고 했잖아요. 혜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승호의 눈가에 잠깐 경계심이 스쳤죠. 아, 네.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강릉 쪽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의 대답은 매끄러웠지만 혜진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죠. 화장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이 심하게 떨렸죠. 립스틱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소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불안에 떨리는 눈동자, 목에는 스카프로 가린 부분이 있었죠. 그녀는 스카프를 다시 한번 고쳐 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으려 했죠.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우가 무슨 농담을 했는지 혜진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죠. 소연은 립스틱을 주워들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용기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돌아왔네. 얼굴이 좀 나아 보이는구나. 승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소연의 어깨는 다시 한번 움츠러들었죠. 마치 조건반사처럼 말입니다. 혜진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었죠. 하지만 화목한 분위기를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딸의 상태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소연아, 혹시 몸에 이상은 없지? 임신 중이니까 정기검진도 잘 받고 있고? 네, 엄마. 괜찮아요. 소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죠. 그럼 저희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늦으시면 안 되니까요. 승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소연도 따라서 일어났죠. 혜진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 품에서 소연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마치 추위에 떠는 것처럼. 소연아, 몸조리 잘해라.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연락하고. 혜진의 당부에 소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눈가가 약간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부부가 떠난 후 혜진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우고 있었죠. 그녀는 계속해서 딸의 떨리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승우가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릴 때마다 보였던 미묘한 반응들을. 접시를 닦으면서 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할 때 배운 게 있었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특별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 승우에게서도 그런 기미가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져 혜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는 사위 승우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승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했죠. 소연이는 어때요? 괜찮아요? 피곤해서 곤히 자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임신 중이라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화 뒤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마치 응급실이나 병원 같은 곳의 소음이었습니다. 승우는 집에 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승우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혜진이 물었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하지만 소연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렸죠.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승우의 전화 뒤로 들렸던 사이렌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습니다.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 키를 집어든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죠. 강릉 시내에서 소연의 아파트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깊은 밤 도로는 한적했지만 혜진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갈아가며 아파트 벽면을 비추고 있었죠. 경찰차 2대와 구급차 1대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혜진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단을 향해 뛰어갔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13층까지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복도에 도착하자 소연의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저는 이 집 딸의 어머니인데요. 경찰관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혜진은 문 너머로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저녁에 함께 차려놓았던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테이블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뭐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거지?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뭔가 세게 부딪힌 듯한 자국이 있었죠. 마치 사람이 벽에 밀쳐진 것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소연을 보는 순간 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죠. 소연아. 혜진이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막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복부 근처 옷이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살갗에는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괜찮아? 소연이 혜진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딸의 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읽었죠. 울음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소연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구급차로 옮기며 서둘렀죠. 장모님. 그때 승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아파트 복도 끝에서 나타났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뭔가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혜진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승우의 옷에는 흙과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목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죠. 소연이가 갑자기 어지러워하더니 쓰러진 거예요. 임신 중이라 그런가 봐요. 승우의 설명은 매끄러웠지만 혜진의 귀에는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거실의 엉망진창인 상태와 전혀 맞지 않는 설명이었죠. 그럼 왜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야? 쓰러지면서 테이블을 건드려서 그래요. 제가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거든요.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경숙이 나타났죠. 승우의 어머니인 그녀는 평소 소연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우리 소연이가 몸조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경숙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소연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듯이 말했죠.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혜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경숙은 평소 상류층 코스프레를 하며
며느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임신부가 밤늦게까지 무리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승우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경숙이 아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그들 모자의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구급대원님, 소연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혜진이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중년의 구급대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부에 외상이 있어서. 외상이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어지러워서 쓰러진 것이라면 복부에 외상이 있을 이유가 없었죠. 아, 그건 쓰러지면서 모서리에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승우가 급하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을수록 혜진의 의심은 더욱 커졌죠. 구급대원은 승우를 잠깐 바라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침묵을 지켰죠. 그 모습이 혜진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병원에 따라가겠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승우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장모님은 집에서 쉬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아니에요. 내 딸인데 내가 가야죠. 혜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우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죠. 구급차가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혜진은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죠. 온몸에서 거짓말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혜진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던 경험이 그녀에게 알려주고 있었죠. 승우와 경숙이 보인 반응들, 그리고 소연의 공포에 질린 표정까지. 아파트 앞에서 경찰차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 불안은 오히려 더 커졌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혜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저녁 소연이 보였던 미묘한 반응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승우의 손길에 움츠러들던 모습, 화장실에서 떨리던 손, 그리고 스카프로 가린 목 부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혜진은 병원 응급실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죠.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혜진은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소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 하지만 아이는 지킬 수 없었다는 것. 12주 된 작은 생명이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죠. 환자분의 복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진 흔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낙상으로 보기에는.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철렁했죠. 의사의 조심스러운 표현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어떤 충격인가요? 혜진이 물었지만 의사는 더 이상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다는 것을 혜진도 알고 있었죠. 병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혜진은 승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소연의 병실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어깨를 떨며 오열하는 모습이 누가 봐도 슬픔에 잠긴 남편 같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소연이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승우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승우가 고개를 돌리며 복도 끝을 바라볼 때 그의 입꼬리가 아주 짧게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안도의 미소 같았죠. 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 변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승호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호야. 혜진이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승호는 재빨리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닦았죠.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소연이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그래, 내가 더 잘 돌봤어야지. 혜진의 말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호의 눈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병실에 들어가니 소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죠. 혜진이 다가가자 소연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소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죠.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보였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혜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그때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하지만 승우가 병실로 들어오자 소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반응이 혜진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며칠 후 혜진은 강릉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지연이 앉아 있었죠. 30대 중반의 그녀는 냉철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닌 것 같네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겠어요. 김지연이 말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을 떠올렸죠. 그때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로는 거짓말을 하지만 돈의 흐름은 진실을 말한다.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재정 상황을 조사해 봐야 해요. 그리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지연이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민간조사사 박철민의 명함이었죠. 이분이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아요. 특히 불법적인 신용조회나 재산조사에 능하시거든요. 혜진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박철민은 전직 경찰 출신으로 이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뤘죠. 다음 날 혜진은 박철민과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강릉 시내 한 빌딩 3층에 있었죠. 승호 씨의 재정 상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야 해요. 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좀 더 직접적인 증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안에서 오가는 대화들을 녹음할 수 있을까요? 혜진의 제안에 박철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연 씨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본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거든요. 혜진은 소연에게 이 계획을 알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소연은 여전히 몸과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죠. 엄마,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해요? 소연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의지는 확고했죠. 소연아, 엄마는 내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리고 승우가 또 다른 일을 벌일지도 모르거든. 결국 소연은 동의했습니다. 박철민이 소연의 휴대폰에 특수한 앱을 설치했죠. 이 앱은 24시간 주변 소리를 녹음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앱은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해요.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죠. 박철민이 설명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죠. 그날부터 소연의 집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와 소연의 대화, 승우의 전화 통화, 그리고 시어머니 경숙이 찾아왔을 때의 대화까지. 첫 번째 녹음 파일이 혜진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승우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문제 없어. 소연이가 완전히 주저앉았거든. 게스트하우스 담보대출도 곧 실행될 거야. 승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병원에서 보였던 슬픈 남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미라야, 조금만 더 기다려. 모든 게 정리되면 우리 해외로 갈 수 있어. 혜진은 미라라는 이름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승우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며칠 더 지나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녹음되었습니다. 경숙이 소연을 방문했을 때의 대화였죠. 소연아, 이번 일로 내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승우한테 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겠지? 경숙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 외할아버지 유산도 이제 승우 것이나 마찬가지야.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혜진은 이 대화를 들으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승우의 목적은 소연의 게스트하우스와 바닷가 대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소연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이 가져온 추가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우가 문화기업 팀장이 아니라 재개발 브로커였다는 것, 그리고 강미라라는 갤러리 큐레이터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까지. 승우 씨는 이미 해외 이주 계획까지 세워놨어요. 소연 씨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상간녀와 함께 도피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박철민의 보고를 들으며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당한 일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던 것이죠.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녹음 파일과 재정조사 결과만으로도 승우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지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생각은 달랐죠. 아직 부족해요. 승우가 완전히 덫에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혜진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 배운 교훈이 떠올랐죠.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거대한 길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진짜 큰 사기꾼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실수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기다리겠어요. 승우가 스스로 더 큰 증거를 만들어낼 거예요. 혜진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병실의 차가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 퇴원을 하루 앞둔 오후, 최경숙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연아, 많이 좋아졌네. 경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보다는 형식적인 인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침대에 기대어 앉으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경숙은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소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그 시선이 품평하는 듯해서 소연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혜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숙과 마주친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죠. 아, 사돈께서 오셨네요. 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의 반응은 냉담했죠. 네, 소연이 얼굴이나 보러 왔어요. 경숙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혜진을 아래로 보는 듯한 태도였죠. 혜진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소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서요. 아이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혜진이 말하자 경숙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요즘은 유산이 흔해. 또 가지면 되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잃은 아이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물건 하나 잃어버린 것처럼 말했죠. 어머니.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경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젊었을 때 한두 번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 경숙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마치 소연의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죠.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승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소연아, 기분이 어때? 승우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마치 걱정 많은 남편의 모습이었죠. 치료비는 내가 다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모님. 승우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책임감 있는 사위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혜진은 어제 들은 녹음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승우가 소연에게 했던 말들이 생생했죠. 넌 돈만 벌어오면 돼. 입 다물고 살라고. 그때의 승우 목소리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혜진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연이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경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소연아,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야겠어. 임신부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 안 되잖아. 경숙의 말에는 은근히 소연을 탓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소연이 스스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말했죠. 사고요? 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경숙은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아, 승우한테 들었는데 혼자 어지러워서 넘어진 거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소연이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승우가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의심은 더욱 커졌죠. 병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소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경숙은 며느리를 품평하는 듯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죠. 그런데 소연아,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언제부터 다시 할 거야? 경숙의 질문에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돈을 벌어야 살림이 되는 건데. 승우 혼자 벌어서는 힘들잖아. 경숙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소연이는 충분히 쉬어야 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혜진의 말에 경숙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요. 우리 때는 이런 일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잃은 아이에 대한 슬픔, 남편의 폭력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시어머니의 무시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소연아, 왜 또 울어? 그렇게 약하면 어떻게 살아? 경숙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소연을 찔렀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얼굴을 양손으로 가렸죠. 혜진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것을 알고 있었죠. 소연아, 괜찮아. 혜진이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그때 승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깐 화면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죠.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승우가 병실을 나가자 소연의 휴대폰 녹음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승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미라야, 조금만 더 기다려. 소연이가 완전히 포기하면 모든 게 쉬워질 거야.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승우가 상간녀와 통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경숙은 승우가 나간 사이 더욱 노골적으로 소연을 압박했습니다. 소연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이번 일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승우는 좋은 남자야. 내가 잘해야 해. 경숙의 말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더욱 숙였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승우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부부간의 재산을 따로 가지는 건 좋지 않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소연을 이렇게 압박하는지. 혜진은 더 이상 눈물로 대항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 대신 기록과 증거로 싸우기로 한 것이죠.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 배운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지만 냉정하게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숙은 혜진의 순순한 반응에 만족스러워했죠. 승우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혜진은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표정, 몸짓, 말투 하나하나를 기억해뒀죠. 소연아, 내일 퇴원하면 집에서 푹 쉬어. 승우의 말은 다정했지만 혜진의 귀에는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경숙과 승우가 떠난 후 혜진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엄마를 믿어.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죠. 이제 모욕은 그들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칼이 될 것입니다. 혜진은 녹음된 모든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승우와 경숙이 스스로 만든 증거들로 그들을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릉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혜진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혜진은 다가점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은행 거래 내역서,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박철민이 조사해온 각종 문서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혜진의 손가락이 장부를 넘겼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의 습관이 되살아났죠. 숫자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그녀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해, 이 패턴이. 혜진이 중얼거리며 형광펜으로 특정 날짜들을 표시했습니다. 승우의 계좌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죠. 매달 15일과 마지막 날 규칙적인 흐름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체는 강원랜드 카지노였습니다. 매월 200만 원씩 꾸준히 빠져나갔죠. 두 번째는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였습니다. 갤러리 이름을 보는 순간 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트 스페이스 미라. 혜진이 명함함을 뒤져 박철민이 준 자료를 찾았습니다. 강미라가 큐레이터로 일하는 갤러리였죠. 승우가 상간녀에게 돈을 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돈의 출처였습니다. 날짜를 역추적해 보니 소연의 통장에서 같은 금액이 승우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죠. 소연이 번 돈이 고스란히 강미라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해녀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힘들게 번 돈이 남편의 도박과 불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자식이. 혜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조사했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철민이 확보한 불법 신용조회 문서를 열었습니다. 승우가 소연과 혼인신고하기 3개월 전에 소연의 재산을 조회한 기록이 있었죠. 게스트하우스와 바닷가 대지의 정확한 시세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구나. 혜진이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승우의 사랑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것이죠. 휴대폰을 꺼내 강미라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오빠가 선물해줬어요. 정말 센스 최고. 강미라의 글을 보며 혜진은 이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승우가 갤러리로 돈을 보낸 날과 정확히 일치했죠.
소연이 번 돈으로 상간녀에게 선물을 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은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우와 소연의 만남, 급작스러운 결혼, 그리고 최근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죠. 부동산 중개 보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사기 사건을 여러 번 봤었죠.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패턴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엄마가 꼭 밝혀낼게, 소연아. 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강릉 바다가 어둠 속에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죠.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강남의 고급 라운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평소 그녀가 올 만한 곳이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슴에 달린 진주 브로치 안에는 박철민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숨겨져 있었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혜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며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했죠. 예약해둔 프라이빗 룸으로 향하는 혜진의 걸음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4살의 그녀는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갤러리 큐레이터답게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혜진의 눈에는 계산적인 여우 같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어머니시죠? 미라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네요. 혜진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수수한 옷차림으로 시골 어머니의 모습을 연출했죠. 미라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이 궁금해서 왔어요. 소연 씨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셨는데 미라가 와인 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소주 잔을 앞에 두고 어색해하는 척했죠. 아이고, 이런 곳은 처음이라서요. 뭘 마셔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혜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미라가 살짝 웃으며 여유를 보였죠. 소주 주문하시면 돼요. 편하게 하세요. 소주가 나오자 혜진은 잔을 기울였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척하며 얼굴을 붉혔죠. 실은 우리 소연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승호 씨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아이도 잃고 소연이가 계속 우울해하거든요. 혜진의 말에 미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을 혜진은 놓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승호 씨가 다른 여자분과 혜진이 말을 흐렸습니다. 미라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죠. 아, 그걸 아시는군요. 미라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죠. 우리 소연이를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혜진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미라는 당황했지만 곧 우월감에 젖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면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소연이만 놔주세요. 혜진의 연기는 절실했습니다. 미라가 피식 웃으며 와인 잔을 들었죠.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승호는 곧 소연 씨와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 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정적인 자백이 나온 것이죠. 브로치 안의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물론이죠. 소연 씨 재산도 이미 승호 명의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게스트하우스며 땅이며 다 정리될 거예요. 미라는 술이 들어간 탓인지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혜진은 속으로 환호했지만 표정 관리를 철저히 했죠. 그럼 우리 소연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소연 씨가 알아서 해야죠. 이미 아이도 없어졌으니까 이혼 사유는 충분하고요. 미라의 말에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소연의 유산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죠. 혜진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소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엄마, 승우가 인감이랑 위임장 가져오라고 해요. 뭔가 이상해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승우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실례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요.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소연이 재산 관련해서 누가 와도 절대 처리하지 말라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어요. 박철민의 대답에 혜진은 안도했습니다. 미리 협조를 요청해둔 것이 다행이었죠. 다시 자리로 돌아온 혜진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미라의 말에서 위협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라운지를 나서는 혜진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브로치 안에 카메라가 모든 대화를 기록했고 미라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했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김지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드디어 덫이 닫히려 하고 있었죠. 승우와 미라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질 시간이었습니다. 강릉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승우의 아버지 칠순잔치를 위해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들었죠. 샹들리에가 비치는 불빛 아래 둥근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값비싼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승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친척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능청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승우야, 소연이는 어디 있어?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승우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소연이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이고, 유산한 후라 그렇구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친척들의 동정어린 시선을 받으며 승우는 슬픈 표정을 연출했습니다. 연기는 여전히 완벽했죠. 경숙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주인 행세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상류층 코스프레를 즐기던 그녀에게는 이런 자리가 최고의 무대였죠. 우리 소연이가 좀 약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부족해요. 경숙이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은근히 소연을 탓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이죠. 그때 연회장 앞쪽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옛 사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죠.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전혀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라운지, 그리고 강미라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승우는 곧 소연 씨와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거든요. 미라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소연 씨 재산도 이미 승우 명의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게스트하우스며 땅이며 다 정리될 거예요. 미라의 자백이 계속됐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이건 뭔가? 승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승우의 삼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죠. 화면이 바뀌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승우가 소연의 인감을 들고 대출 서류를 작성하려는 모습이었죠. 소연이가 직접 와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승우가 화를 내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아내가 몸이 아픈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거칠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성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승우가 소연에게 했던 폭언들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넌 돈만 벌어오면 돼. 입 다물고 살라고. 게스트하우스 명에 바꾸는 것도 빨리 해. 시간 없어. 친척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평소 효자로 알려졌던 승우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경숙은 충격에 빠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죠. 승우야, 이게 정말이야?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우는 대답할 수 없었죠. 그때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김지연 변호사와 박철민이 따라왔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장모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승우가 혜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이 섞여 있었죠. 내가 우리 딸에게 한 짓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혜진의 말에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스크린에는 소연의 병원 진료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복부 타박상과 관련된 의료진의 소견이 적혀 있었죠. 환자의 복부에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관찰됨. 의사의 소견을 본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승우가 임신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건 말이 안 돼. 경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있었죠. 어머니께서도 공범이에요. 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이를 압박해서 재산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스크린에는 경숙이 병실에서 소연에게 했던 말들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유산이 흔해. 또 가지면 되지. 경숙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친척들이 분노했습니다. 경숙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신우이가 경숙을 꾸짖었습니다. 경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그때 승우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믿지 마세요. 승우가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죠. 윤승우 씨 사기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승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죠. 어머니, 도와주세요. 승우가 경숙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아들을 외면했죠. 난 너 같은 아들 없어. 경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승우의 뺨을 세게 때렸죠. 내가 어떻게 임신한 여자를. 경숙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한 것이죠. 형사들이 승우에게 수갑을 채우며 연행해 갔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죠.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화려한 잔치상은 이제 진실의 법정이 되어 있었죠. 혜진은 모든 친척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충격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혜진은 연회장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생겼죠. 잔치상의 체면은 무너졌지만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강릉 바닷가에 자리한 게스트하우스에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2달이 지난 지금 혜진과 소연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한옥의 처마 끝을 비추며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었습니다. 엄마, 이 방은 어떻게 할까요? 소연이 청소 도구를 들고 방안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밝음이 되돌아와 있었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을 향해 걸어갈 힘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해녀 할머니들이 묵을 방으로 하자. 다큐 촬영할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혜진이 대답하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묵은 공기를 씻어냈죠.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상쾌해졌습니다. 소연은 프리랜서 PD로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중단되었던 해녀 문화 기록 다큐멘터리를 다시 시작한 것이죠. 이번에는 단순히 문화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소연이 해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배운 게 있지.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바다는 그대로 있다는 거야.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소연은 카메라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던 것이죠. 혜진은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당당히 웃는 소연의 모습에 가슴이 뿌듯해졌죠. 몇 달 전만 해도 공포에 떨던 딸이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현관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다와 바람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이었죠. 소연이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름 어때요? 좋다. 우리에게 딱 맞는 이름이야.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다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평온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품어주는 존재였죠. 마치 어머니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집 안창가에는 흰 난초가 새로 피어났습니다. 소연이 심어둔 것이었죠. 작은 화분 안에서 피어난 꽃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떤 꽃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꽃 정말 예쁘죠? 그래, 너처럼 강하고 아름답구나. 혜진이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난초는 쉽게 피지 않지만 한번 피면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꽃이었죠.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죠. 그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지내다 가세요. 혜진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쓴 손글씨 카드가 들려 있었죠. 카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도는 부서져도 바다는 남습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손님이 카드를 읽으며 감동받는 모습을 보며 혜진은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녁이 되자 혜진과 소연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발밑에서 리듬을 만들어냈죠. 몇 달 전만 해도 이 소리가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소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혜진은 딸을 바라봤죠.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소연아, 엄마도 너한테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두 사람은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며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소연이 모래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파도가 모래를 씻어내듯이 시간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죠. 그래, 우리는 이제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 위에 서 있어.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진짜 사랑. 혜진의 말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가 보여준 가짜 사랑과는 전혀 다른 조건 없는 사랑이었죠.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만난 해녀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다에서 진주를 건지려면 깊이 들어가야 해. 고통 없이는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없지. 소연은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과 소연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아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동지 같은 마음이었죠. 엄마, 내일 첫 방송 녹화인데 긴장돼요. 긴장할 필요 없어. 내가 경험한 걸 솔직하게 말하면 돼. 소연의 다큐멘터리에는 자신의 이야기도 일부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혜진이 딸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믿었죠. 밤이 깊어가며 게스트하우스에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와 어둠을 밝혔죠.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창가의 흰 난초는 여전히 고고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며 말이죠. 혜진과 소연은 이제 같은 바람을 맞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지나갔고 새로운 기초가 세워졌죠. 그들의 삶은 이제 증거보다 더 확실한 사랑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하루를 약속하는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죠. 늦은 밤 하준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지자 은하는 겁에 질려 서울대학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김아준 환자분 진료실 3번으로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은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준이를 안고 진료실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죠.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돌렸어요. 진료실 안은 환한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의사는 책상 너머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었죠. 은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정지하는 듯 했어요. 박민석이었어요. 10년 전 그 얼굴 그대로였죠. 은하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휘청거렸지만 품에 안긴 하준이 때문에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어요. 민석도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으며 의사다운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아이 어디가 불편합니까?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우연한 만남이 1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하준이가 바로 그 진실의 열쇠라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하준이의 열은 더욱 치솟았어요. 은하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닦아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도자기 공방이 자리한 이 소도시에는 제대로 된 소아과가 없었거든요. 동네 의원에서는 해열제만 처방해 줄 뿐이었고 하준이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너무 아파요. 하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은하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평소보다 더욱 야위어진 얼굴에 붉은 기가 돌고 있었죠. 은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서울까지는 2시간이 넘는 거리였지만 대학병원이라면 분명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준아, 우리 서울 가자. 큰 병원에서 선생님께 보여드리자.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이불에 감싸 안았어요. 하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움직임조차 힘들어 보였죠. 택시기사는 중년의 친절한 남자였어요. 뒷좌석에서 아들을 꼭 안고 있는 은하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가 많이 아픈가 보네요. 최대한 빨리 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야경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하준이는 엄마 품에서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어요.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응급실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은하는 접수를 마치고 하준이를 안은 채 긴 대기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하준이의 열은 더욱 뜨거워졌고 은하의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준이를 진료대로 옮기라고 손짓했어요. 은하는 조심스럽게 아들을 눕혔어요. 하준이는 여전히 축 늘어진 채였고 작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언제부터 열이 났나요? 민석이 청진기를 하준이의 가슴에 대며 물었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예전에 은하의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이었죠. 어제 저녁부터요. 처음엔 미열 정도였는데 밤사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석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민석은 하준이의 목과 귀를 살펴봤어요. 그의 움직임은 숙련되어 있었고 하준이를 다루는 손길은 한없이 자상했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다른 증상은 없었나요? 구토나 설사, 기침 같은 건요? 아니요, 열만 계속 나고 있어요. 평소에 워낙 건강한 편이라서 더 걱정이 되네요. 민석은 하준이의 체온을 재며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은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해열제 주사를 놓아드릴게요. 그리고 혈액 검사도 해보는 게 좋겠네요. 민석이 간호사를 불렀어요. 염증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의 전문적인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스러웠어요. 그가 꿈꿔왔던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주사를 맞은 후 하준이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은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민석은 여전히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해열제로 열을 조절하시고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면 언제든 오세요. 민석의 설명은 친절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하준이를 다시 안고 진료실을 나서려는 순간 민석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은하야. 그 한마디에 은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10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은하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문 손잡이를 꼭 잡았어요. 지금은 아이가 우선이니까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하준이를 안고 서 있는 은하의 마음은 태풍처럼 휘몰아쳤어요. 10년 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가장 소중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해열제 효과로 하준이의 열이 조금 내린 후 은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들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민석은 여전히 차트를 보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하준아, 기분이 어떠니? 민석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준이는 엄마 뒤에 살짝 숨어서 의사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큰 눈이 민석의 얼굴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훑었어요. 선생님, 하준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저 선생님이랑 눈이 닮았대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 순간 진료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은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민석의 손에 들린 펜이 잠시 멈췄어요. 하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준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은하가 서둘러 아들을 제지했어요. 선생님께 신뢰가 되잖아. 진찰만 받자. 민석은 잠시 동요하는 듯 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자꾸만 하준이에게 머물렀어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말을 잘하죠. 민석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은하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1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민석은 다시 차트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준이의 기본 정보를 훑어보던 그의 눈이 특정 부분에서 멈췄어요. 혈액형과 알레르기 내역이 적힌 부분이었어요.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민석의 목소리가 약간 굳었어요. 언제부터 알게 되셨나요? 돌 지나서요. 이유식 할 때 알게 됐어요. 은하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어요. 그녀는 민석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민석은 잠시 멍하니 차트를 바라봤어요. 계란 알레르기는 그의 가족력에도 있는 증상이었어요. 그 자신도 어릴 때 같은 알레르기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고 아버지에게서도 유전된 것이라고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어요. 혹시 아버지 쪽 가족력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사로서 당연한 질문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은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이 아버지와는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 말에 민석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는 하준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하준이가 말했던 대로 정말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 아픈 거 다 나았어요? 하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열이 내리면서 아이의 목소리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하지만 며칠 더 약을 먹어야 해. 민석이 대답했어요. 하준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점점 더 애틋해지고 있었어요. 은하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민석이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약 받으시면 됩니다. 민석이 처방전을 써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길은 평소보다 느렸어요. 감사합니다. 은하는 서둘러 처방전을 받으며 일어섰어요. 하준이를 안고 진료실을 나가려는 순간 민석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녀는 대답했어요. 지금은 아이가 우선이라서요. 물론입니다. 아이가 중요하죠. 민석의 목소리에는 묘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다만 의사로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은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석이 단순히 의사로서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은하는 겨우 그 말을 하고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온 은하는 하준이를 꼭 안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아이는 이제 완전히 깨어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 선생님 왜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하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아픈 곳이 없나 확인하신 거야. 은하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는 동안에도 은하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민석의 표정, 그의 시선, 그리고 계란 알레르기에 대한 질문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신호들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준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었어요.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비밀이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하준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은하는 비로소 진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 작은 병원 방문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은하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10년 전 헤어질 때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고, 동시에 하준이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걱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준이의 열이 완전히 내린 지 사흘이 지났어요. 은하는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인 수진이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은하야,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예린이도 너 꼭 오라고 그러더라. 수진이의 목소리는 반가웠어요. 서울에서 하니까 멀지도 않잖아. 은하는 잠시 망설였어요. 최근 민석과의 만남 이후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예린이와는 학창 시절 내내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고 결혼식을 빠뜨리기에는 미안했어요. 결혼식장은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은하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 작업복만 입고 지내던 터라 이런 옷차림이 어색했어요. 결혼식장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대학 동기들이 여기저기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하는 한쪽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어머, 은하 아니야? 뒤에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돌아보니 대학 시절 같은 과였던 민지였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어요. 은하는 조용히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민석이 다가왔어요. 안녕. 민석의 목소리는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은하는 존댓말로 대답했어요. 거리감을 두려는 의도였어요. 술이 돌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점점 활기를 띠었어요. 민지가 은하가 앉은 테이블로 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야,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 대학 때 생각나지 않아? 민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동기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은하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은하야, 너 요즘 애 키우면서 힘들지 않아? 민지가 갑자기 물었어요. 혼자 키우는 거 맞지? 그런데 말이야, 너 옛날 대학 때 그 일 기억나?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은하의 표정이 굳었어요. 민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갔어요. 전시회에서 표절했다고 말이 많았던 그 일 말이야.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하에게 쏠렸어요. 민석도 놀란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봤어요. 그때 정말 큰 문제였잖아.
교수님도 너 때문에 얼마나 곤란해 하셨는데.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일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어요. 누명이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민지야, 그런 옛날 이야기는. 다른 동기가 말리려 했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궁금하잖아. 결국 진실이 뭐였는지 말이야. 민지는 술에 취해 더욱 거침없어졌어요. 그때 내가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은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건 누명이었다고요. 그래. 그럼 왜 그때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어? 왜 그냥 도망쳤지? 그 말에 은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뿐이었어요. 은하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아픔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군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은하는 예린이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 피로 연장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은하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다시 덮쳐와서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장 아픈 것은 민석의 태도였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옆에 서 있어 주지 않았던 것처럼요. 집에 도착해서 하준이가 잠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아이만큼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을 필요로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꿈꿔왔던 예술가의 길을 포기해야 했던 그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했던 그 아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있는 은하의 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석과의 재회로 인해 그 상처는 다시 벌어지고 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은하는 평상시처럼 공방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도자기를 빚는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물레 위에서 돌아가는 흙덩이를 바라보며 어제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어서 오세요. 은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중년의 여성 고객이었는데 찻잔 세트를 주문하러 왔다고 했어요. 이 동네에 이런 예쁜 공방이 있는 줄 몰랐네요. 손님은 진열된 작품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직접 만드신 거죠? 네, 모두 제가 만든 작품들이에요. 손님이 주문을 마치고 나간 후 은하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민석이 내 편에 서줬다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혹시 표절 누명도 벗을 수 있었을까? 그런 자책이 끝없이 밀려왔어요. 오후 내내 작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물레 위에 흙이 자꾸 비뚤어졌고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몇 개의 작품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엄마, 집에 왔어요. 하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공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어서 와, 우리 하준이. 은하는 아들을 보자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이만큼은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주었어요. 저녁을 먹이고 하준이를 재운 후
은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과거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다음 날 오전 하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보다 더 심한 것 같았어요. 은하는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또 다른 의사가 진료를 봐주기를 속으로 바랐지만 응급실에서 안내받은 곳은 또다시 민석의 진료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은하의 인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민석도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준이 상태가 어떤가요? 어제보다 열이 더 심해졌어요. 기침도 나고요. 민석은 하준이를 진료대에 눕히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이의 목을 만져보고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들어봤어요. 목에 심한 염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태가 꽤 심각해요. 민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입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원이요? 네, 항생제 주사를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먹는 약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하는 한숨을 쉬었어요. 공방을 일주일이나 비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우선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겠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은하야, 어제 일에 대해서 필요한 처치만 해주세요. 은하가 차갑게 끊어 말했어요. 그 외의 건 필요 없으니까.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은하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병실에 하준이를 눕히고 나서 은하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10년 전에도 이런 기분이었어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과 무력감. 엄마 아파요.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괜찮아, 하준아. 병원에 있으니까 금세 나을 거야. 은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어요. 그날 오후 민석이 회진을 돌러왔어요. 그는 하준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상태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은하야, 정말 할 말이. 선생님, 은하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지금 환자 보호자일 뿐이에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은하의 차가운 태도가 그를 더욱 위축시켰어요. 그럼 내일 또 회진 때 뵙겠습니다. 민석이 나간 후 은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 결혼식장에서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민지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민석의 침묵. 그날 밤 하준이가 잠든 후 은하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고 도시의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왜 자신은 항상 혼자여야 하는 걸까요? 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울음이 그치자 은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 없었어요.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어요. 다시 일어서자. 은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창밖의 차가운 바람이 은하의 뺨을 스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10년 전과는 다른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준이의 잠든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본 은하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아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그 순간 은하의 얼굴에는 새로운 빛이 스며들었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빛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하준이의 열은 조금씩 내렸어요. 은하는 아들의 침대 옆 의자에서 졸음과 싸우며 간호를 계속했어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가운 형광등과 어우러져 묘한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갑자기 1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대학 4학년 가을, 도예과 졸업 전시회를 준비하던 그때였어요. 은하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었어요.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지던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아. 은하는 민석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어요. 그때의 민석은 항상 은하의 작업실에 와서 그녀의 작업 과정을 지켜봤어요. 내 작품이 가장 좋을 거야. 민석의 말에 은하는 더욱 힘이 났어요. 하지만 전시회 한 달 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동기인 수연이가 은하와 비슷한 컨셉의 작품을 들고 나왔던 거예요. 문제는 수연이 먼저 교수에게 아이디어를 보고했다는 점이었어요. 김은하 학생,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교수님, 제가 먼저 구상한 아이디어예요. 은하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어요. 결국 표절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동기들도 하나둘씩 은하를 외면했어요.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석의 반응이었어요. 은하가 억울함을 토로할 때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침묵했어요. 너라도 믿어줘야지.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끝내 등을 돌렸어요. 은하야, 이 일은 너무 복잡해. 그 말이 은하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결국 은하는 학교를 자퇴했어요. 졸업까지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2달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임신이었어요.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의사가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8주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은하는 민석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전화번호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고 SNS도 모두 차단되어 있었어요.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반응은 차가웠어요. 결국 은하는 홀로 출산을 결심했어요. 아무도 곁에 없는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은하는 하준이를 낳았어요. 작고 빨간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앞으로는 너와 나뿐이야, 하준아. 은하는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부모님은 결국 은하와 연을 끊었어요. 혼의 임신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집에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은하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신생아 하준이와 함께 지내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밤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은하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만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몇 년 후 이 소도시로 이주해서 도자기 공방을 열었어요. 비록 대학을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익힌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병실에서 잠든 하준이를 바라보며 은하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아이가 있었기에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었어요. 엄마. 하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하준아. 깼구나. 은하는 아들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이 많이 내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하준이의 맑은 눈동자가 은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은하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어려움도 이 아이만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은하는 하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요. 하준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이번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아이의 체온이 40도를 넘나들기 시작했고 호흡도 거칠어졌어요. 은하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선생님, 하준이가 너무 아파해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응급팀이 병실로 달려왔어요. 민석도 함께였어요. 그는 하준이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목에 심한 농양이 생겼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민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수술이요?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농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옮겨야 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준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수술실로 이송되었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민석이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 말에는 의사로서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은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은하는 무력하게 앉아 있었어요. 시계 바늘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민석이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어요.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수술복은 젖어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은하가 급히 달려갔어요. 성공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였어요. 농양을 깔끔하게 제거했어요. 아이는 이제 안정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하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안도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녀는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어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은하 옆에 앉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복도에는 둘만 남아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은하야.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 10년 전 일에 대해서요. 은하의 몸이 굳었어요. 널 버린 게 아니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집안에서 강제로 나를 떠나게 했어요. 은하는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10년 전과는 달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표절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우리 가문에 걸맞지 않는다며 헤어지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때 난 겁쟁이였어요. 집안의 압박에 굴복했죠.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억울해할 때도 도움을 요청할 때도 나는 침묵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유학도 집안에서 강제로 보낸 거였어요. 전화번호도 바꾸게 했고 SNS도 모두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돌아와서 너를 찾았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은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예요. 민석이 은하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하준이만은 지키고 싶어요. 하준이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민석의 눈빛이 간절해졌어요. 계란 알레르기, 눈매, 모든 게 저와 닮았죠. 은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쉽게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지금까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석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석 씨, 은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은하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편으로는 민석의 진심이 전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어도 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준이도 생각해야 하고요. 당연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하준이의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수술실에서 하준이가 회복실로 옮겨진다는 연락이 왔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회복실로 향했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하준이는 여전히 힘들어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은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하준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하준아. 엄마 여기 있어. 은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민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자신의 아들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이었어요. 복잡하고 뭉클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어요. 그날 밤 은하는 하준이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민석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이었을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석이 하준이를 구해냈다는 사실이었어요. 의사로서의 실력도 그날 밤의 간절함도 모두 진짜였어요. 은하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답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준이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수술 후 사흘이 지나자 아이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병실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간단한 퍼즐을 맞추며 시간을 보냈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엄마, 언제 집에 가요? 하준이가 그림을 그리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바로 갈 수 있어. 은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어요. 그는 손에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 하준아. 기분은 어때?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준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야. 민석이 미소를 지으며 선물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넣어주려고 가져왔어. 하준이는 신나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공룡 피규어가 들어있었어요. 우와, 티라노사우루스예요. 하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민석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진심 어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준아. 민석이 조심스럽게 아이 옆에 앉았어요. 혹시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니? 하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친구들은 다 아빠랑 놀이공원도 가고 축구도 해요. 그구나. 민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만약 아빠가 있다면 뭘 하고 싶어? 하준이가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매일 같이 놀아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피곤할 때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 순수한 대답에 은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가 얼마나 아빠의 존재를 갈망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민석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하준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 은하가 민석에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병실 밖 복도로 나왔어요.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복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민석 씨,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난번에 하신 말씀 계속 생각해 봤어요. 민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었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정말 미안해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하준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은하가 계속 말했어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걸요. 민석의 눈빛이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신뢰를 쌓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당연합니다. 민석이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어요. 과거의 잘못을 정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은하가 다시 물었어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무릎을 굽혔어요. 복도 한가운데서 그는 은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속할게요. 하준이에게도 당신에게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민석은 개의치 않았어요. 은하는 당황스러워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10년 동안 못했던 사과예요. 진심이에요. 민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진심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일단 일어나세요. 은하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민석이 일어서자 은하는 조용히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직은 하준이에게 아빠라고 말하지 마세요. 은하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친구로 천천히 다가가세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사랑한다거나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은하가 덧붙였어요. 지금은 오직 하준이만 생각하고 싶어요. 네, 이해해요. 민석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제가 그만하자고 하면 깨끗하게 물러나세요. 민석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릴게요. 은하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봐요. 그 말에 민석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두 사람이 병실로 돌아가자 하준이는 여전히 공룡 피규어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하준아, 선생님이 앞으로도 가끔 놀러 와도 될까?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요? 하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아요. 민석은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비록 아빠라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아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럼 퇴원하면 놀이공원에 갈까? 민석이 제안했어요. 진짜요? 하준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하준이는 정식으로 퇴원했어요. 민석은 개인적인 일정을 조정해서 배웅을 나왔어요. 조심히 가요. 민석이 은하에게 말했어요. 네, 감사했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어요.
택시에 오르기 전 하준이가 민석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선생님, 빨리 놀러 와요. 응, 꼭 갈게. 민석도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민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진정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은하 역시 택시 안에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었어요. 하준이가 행복해할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하준이의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 참관 발표회가 열렸어요.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공방 문을 닫고 발표회장으로 향했어요. 민석도 병원 일정을 조정해서 참석하기로 했어요. 발표회장은 작은 강당이었어요. 아이들의 그림과 만들기 작품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부모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은하는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민석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은하 옆자리에 앉았어요. 둘 사이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하준이 많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은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요. 처음으로 아이 발표회에 와보네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무대 위로 아이들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각자 준비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아이는 그림을 보여줬고 어떤 아이는 노래를 불렀어요. 하준이의 차례가 되었어요. 아이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하지만 객석에서 엄마와 민석을 발견하자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준이에요. 하준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은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준이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이분은 박민석 선생님이에요. 하준이가 객석의 민석을 가리켰어요. 제가 아팠을 때 저를 낫게 해주셨어요. 민석은 당황스러워하며 주변의 시선을 받았어요. 다른 부모들도 관심 있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준이가 잠시 멈췄어요. 이제는 제 아빠이기도 해요. 그 순간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어깨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엄마랑 저만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외로웠어요. 하준이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빠도 생겼어요. 저를 지켜주시고 엄마도 도와주세요.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은 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하준이는 무대에서 내려와 민석에게 달려갔어요. 민석은 아이를 끌어안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잘했어, 하준아. 민석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 제가 잘했죠? 하준이가 자랑스럽게 물었어요. 응, 최고였어.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묘한 평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0년 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갔어요. 하준이는 신나서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은하와 민석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은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맙죠. 이런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요. 민석이 대답했어요. 하준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저도 처음으로 아빠라는 호칭을 들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 감격이 섞여 있었어요. 하준이가 달려와서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 우리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뭘 먹고 싶어? 은하가 물었어요. 피자. 하준이가 크게 소리쳤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에 은하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혼자서 하준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들,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하준이는 신나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 민석은 그 모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아빠, 다음 주에 운동회가 있어요. 꼭 와야 해요. 하준이가 당부했어요. 물론이지. 절대 안 빠질게. 민석이 약속했어요.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늦은 시작이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준이를 재운 후 은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해요. 은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하준이가 행복해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우리 함께 잘해봐요. 그날 밤 은하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었어요. 공방도 예전보다 활기를 되찾았어요. 하준이의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렸고 은하 자신도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니 모든 것이 좋아 보였어요. 몇 주 후 하준이의 운동회 날이 왔어요. 민석은 약속대로 참석했고 세 사람은 함께 응원전을 펼쳤어요. 다른 가족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하고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하준아,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구나. 은하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응, 엄마. 우리 행복하죠? 하준이가 순수하게 물었어요. 그럼 정말 행복해. 은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석양이 그들의 뒤를 비추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 그림자는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과 희망이 있었어요.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